어머니, 왜 이제야 저를 찾으셨습니까? 빈소 안의 정적을 가르며 들려온 그 절규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터져나오는 흐느낌은 빈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라고? 저 남자가 지금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단 말입니까?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 재훈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두 주먹은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관자놀이에는 핏줄이 푸르게 솟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아온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 11월 초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빈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국화 향기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상주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문객들의 절을 받으며 아침부터 계속된 절로 이미 감각을 잃은 무릎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조문객의 발길이 잠시 뜸해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낯선 기척이 들렸고 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 남자가 문턱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 발을 들었다가 다시 뒤로 빼기를 반복하는 그의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거듭했고 턱선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날씨였는데도 말입니다. 몇 분 후 남자는 마침내 결심한 듯 빈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서 남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았을 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 남자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반가운 알미 아니라는 것을. 남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분향을 하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향을 집어드는 순간 손가락 사이에서 향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두 번째 시도 끝에 겨우 향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향연이 가늘게 피어오르는 동안 남자는 영정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자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게 시작된 울음은 곧 거센 오열로 변했고 빈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울렸고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빈소 뒤편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어머니라고 했어. 분명히. 조문객들의 속삭임이 파도처럼 빈소를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쉬어도 공기가 폐까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시선은 다시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재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제 눈길을 피했고 시동생도 동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빈소 안에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한참을 울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저를 올렸습니다. 어설픈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20년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던 제가 한 번도 보이지 못했던 그런 진심이 저 낯선 남자의 눈물 속에 있었습니다. 빈소를 나가려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충혈된 그의 눈 속에서 저는 묘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미안함, 연민, 그리고 동질감. 그 눈빛 속에 제가 모르는 20년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참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타들어가는 목구멍, 그리고 머릿속을 맴도는 그 목소리. 어머니, 왜 이제야 저를 찾으셨습니까? 20년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던 저. 매일 문안 인사를 드렸고 제사상을 차렸으며 밤늦게까지 시댁을 챙기며 살았던 저. 그런데 지금 제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소의 국화향이 갑자기 메스껍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절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제가 모르던 진실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빈소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그 남자의 절규가 되살아났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뜬 채로 새벽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볼까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냐고, 왜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냐고, 당신들은 다 알고 있었느냐고.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재우는 장례식 이후로 한마디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의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49제를 앞두고 유품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사용하시던 동백기름 향과 오래된 장롱에서 풍기는 나프탈렌 냄새, 그리고 그분만의 묘한 채취.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잠시 외출하셨다가 곧 돌아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11월의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느릿하게 떠다녔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시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드시던 혈압약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빗질을 하다 만 머리카락 몇 톨이 붙어 있는 빗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흔적들. 그것들이 이제는 영원히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5의 나이로 이 집에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던 그날을. 시어머니는 차갑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는 법이 없었고 항상 무언가를 지적하고 가르치려 드셨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 제사상을 차리는 법, 손님을 맞이하는 법. 시어머니의 기준은 높았고 저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좋아하셨기에 저는 매일 아침 시금치나물을 무쳤고 된장찌개에는 두부와 감자를 넣어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려드리면 시어머니는 한참을 살펴보시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칭찬의 전부였습니다. 명절이면 더 바빴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고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시며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생선은 머리가 동쪽으로 가야 하고 과일은 홍동백서로 놓아야 하며 나물은 3가지 색이 고루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땀을 흘리며 상을 차렸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서 제 손놀림을 감시하셨습니다.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냉정하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원칙이 있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는 엄격했지만 손주들에게는 다정했습니다. 큰딸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단 3글자였지만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고 엄격하셨지만 손주들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지연이와 둘째 수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이분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왜 며느리인 저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가 하는 서운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묘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년 같은 날이면 방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7월 15일. 그날만큼은 식사도 방 안에서 혼자 드셨고 누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일인가 싶어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야. 건드리지 마.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7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시어머니가 왜 그날만큼은 방에 틀어박혀 계셨는지. 또 하나 이상했던 것은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거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보셨는데 그때마다 표정이 묘하게 변하셨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시어머니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몇 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사진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황급히 사진첩을 닫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사진일 뿐이야. 그리고는 서둘러 사진첩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도 쓸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단서였던 것 같습니다. 7월 15일에 방문 잠금 사진첩을 볼 때마다 보이던 슬픈 눈빛, 그리고 어쩌다 먼 산을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시던 시어머니의 뒷모습. 저는 그것들을 그저 나이든 어르신의 회상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제일 안쪽에는 오래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지만 상자는 꽁꽁 묶인 노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절대 열리면 안 되는 것처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덮어두어야 할까요? 하지만 빈소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제야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열기도 전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생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상자를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들켜서는 안 될 것을 하다가 발각된 사람처럼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남편 재훈과 시동생 재민, 그리고 막내 재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 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겠다고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그 사람한테 연락은 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부엌 문 뒤에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막내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유언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형이잖아. 우리 친형. 친형이라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남자가 남편의 형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시동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낮게, 조심스럽게. 그런데 형수님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대답. 말할 필요 없어. 형수는 외부인이니까.
외부인.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귓가가 윙윙 울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찻잔이 쟁반 위에서 덜그럭 소리를 냈고 저는 황급히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외부인이라고 했습니다.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20년을 며느리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저는 여전히 외부인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께 아침상을 차려드렸고 명절이면 제사상을 차렸으며 밤늦게까지 시댁 식구들을 챙기며 살았는데 그런데도 저는 이 집에서 여전히 외부인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고 저는 입술을 깨물어 흐느낌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참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까? 결혼 전에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며 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을 반대하셨고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미 생활도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이 집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외부인이었습니다.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부엌 바닥이 허벅지에 닿았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외부인이니까, 외부인이니까, 외부인이니까. 거실에서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막내 시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수님이 알면 충격 받으시겠지? 시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충격? 뭐가 충격이야? 우리 가족 일인데 형수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돼. 어머니도 형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시어머니께서도 그러셨단 말입니까?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바닥에 초승달 모양의 자국이 생겼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아픔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생전에 저에게 한 번도 진심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늘 거리를 두셨고 늘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어머니의 성격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외부인으로 여기셨던 겁니다. 진짜 가족에게는 보일 수 있는 비밀을 저에게는 끝까지 숨기셨던 겁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자. 형수가 들을 수도 있어. 시동생이 픽 웃었습니다. 형수님이 뭘 알겠어요. 20년을 살아도 이 집 사정은 모르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찻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셋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쟁반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차 드세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만 그럴 뿐 제 안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멋쩍은 듯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편만이 제 눈을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거실에서 시동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민우 형한테는 얼마나 줄 거야? 어머니가 유산도 남기셨잖아. 민우. 그게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김민우. 빈소에서 오열하던 그 남자. 시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첫째 아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려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낙엽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결국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저 낙엽과 같았습니다. 20년을 이 집에 매달려 있었지만 결국 저는 뿌리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외부인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시동생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가르며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외부인이라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다시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발견했던 그 상자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석양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저는 장롱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다시 한번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끈을 풀었습니다.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어 쉽게 풀리지 않았고 손톱으로 조금씩 풀어내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노끈이 풀렸고 저는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몇 장, 손때 묻은 아기 옷 한 벌, 그리고 낡은 은행 통장 한 권. 저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초록색 표지가 바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해졌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1995년 7월 15일에 개설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7월 15일. 바로 시어머니께서 매년 방문을 잠그시던 그날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 내역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8월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이체되어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30만 원. 매달 빠짐없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수령인 이름은 김민우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우. 빈소에서 오열하던 그 남자. 시동생들이 친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시어머니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전에 돈 한 푼 함부로 쓰지 않는다며 며느리의 생활비조차 꼼꼼히 따지셨던 분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면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셨고 필요 없는 지출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수연아, 이 과자는 왜 샀어? 아이들한테 과자 사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시어머니께서 20년 넘게 매달 30만 원씩을 누군가에게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1년이면 360만 원, 20년이면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떨린 필체로 쓰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았다. 부디 행복하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글씨 하나하나에서 시어머니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상자 안에 다른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그리고 애틋한 눈빛으로 아기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인 저에게는 늘 차갑고 냉정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1995년 7월 15일. 7월 15일. 통장이 개설된 날. 시어머니께서 매년 방문을 잠그시던 날. 그날이 바로 민우를 보낸 날이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혼모로 민우를 낳으셨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 아이를 입양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습니다. 매년 7월 15일이면 방문을 잠그고 혼자 울으셨고 매달 빠짐없이 돈을 보내시며 속죄하셨습니다. 하지만 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문득 시동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형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외부인으로 여기셨던 겁니다. 아들들에게는 진실을 털어놓으셨지만 며느리인 저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하셨던 겁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섞여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장 컸습니다.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을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방 안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저는 통장과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상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를. 저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우를 만나야겠다고, 그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시어머니가 평생 안고 사신 비밀의 전부를 알아야겠다고. 민우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방명록에 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 수연이라고 합니다. 고 박영희 여사의 며느리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아, 네. 재수 씨, 한번 뵙고 싶습니다. 어머님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이틀 후, 저는 한적한 카페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고 낙엽이 인도 위를 구르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제 손끝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남편 재훈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와 코끝의 모양이 비슷했고 말할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습관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았습니다.
20년 넘게 매달 보내신 돈 알고 계셨죠?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은 왜 당신을 보내셨습니까? 민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과거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미혼모로 낳으셨습니다. 1995년 어머니는 23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유부남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 혹독했고 어머니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등을 돌렸고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입양 보내셨습니다. 7월 15일 저를 입양기관에 맡기신 그날이 어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이었을 겁니다. 민우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23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고 세상의 냉대를 견뎌야 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3년 후 지금의 시아버님을 만나 결혼하셨고 동생들을 낳으셨지만 저를 잊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통장을 만드셨고 매달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평생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좋은 입양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고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생모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입양기관을 통해 생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우셨습니다. 한참을 안고 우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저는 행복하게 잘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제 존재를 밝힐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새 가정에 상처를 줄 수 없다고, 저 때문에 아들들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몰래 만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민우야 라고. 저는 병실로 뛰어들어갔고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첫째 아들이라고, 미안하지만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고 마지막 순간에야 진실을 밝히셨던 겁니다. 하지만 재수 씨, 어머니는 재수 씨에게만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머니는 재수 씨를 남으로 여기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미안해 하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이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며느리로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이 비밀까지 떠안기게 할 수 없다고. 민우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재수 씨를 아끼셨습니다. 입으로는 표현하지 못하셨지만 항상 재수 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연이가 아침을 잘 차려준다고,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이 집의 기둥이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그분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평생 너무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며느리에게까지 떠넘기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육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아픔을 숨기면서까지 상대방을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민우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움이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두려움 뒤에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재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어걸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재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를 만나고 왔어요. 재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당신이 무슨 권리로. 하지만 저는 재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남편의 말을 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들으세요, 여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재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20년을 이 집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고 명절이면 제사상을 차렸으며 밤늦게까지 이 집안을 돌봤습니다. 제 꿈도 제 시간도 모두 포기하고 이 집을 위해 살았습니다. 재우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제 눈빛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외부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제게 무슨 권리로라니요? 제게는 이 가족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룰 권리도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민우와 시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재우는 그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 씨는 어머님이 평생 그리워하신 아들입니다. 어머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을 생각하셨고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뭘 했나요? 장례식에서조차 그분을 멀리 세워두고 가족들끼리만 모여 수군거렸죠.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어머님의 과거가 부끄러웠던 거잖아요. 재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전곡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어머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고 싶습니다. 민우 씨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재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 동생들도 반대할 거야. 저는 재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설득하겠습니다. 모두 모아서 민우 씨를 소개하고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재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은 평생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사셨어요. 그런 어머님의 마지막 부탁조차 외면한다면 우리는 정말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저는 재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해요. 일주일 후 저는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시동생 재민과 재석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까지 모두 거실에 둘러앉았고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3살의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었던 일, 세상의 냉대를 견디며 혼자 아이를 낳았던 일, 그리고 결국 그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픔. 20년 넘게 매달 돈을 보내며 속죄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했던 일.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재석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우 씨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현관 쪽을 바라보자 민우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와 모두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우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재민과 재석도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차린 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찌개, 모두 시어머니의 레시피대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시죠.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민우는 한참을 상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재훈이, 그 옆에는 재민과 재석이 앉았습니다. 어색하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집에 오신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아픔이 치유되는 눈물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한 바퀴 돌아 11월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장례식장에서의 그날과 똑같은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준비하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그리고 시어머니가 특히 좋아하시던 호박전. 1년 전만 해도 의무처럼 느껴졌던 이 일들이 이제는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10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 재훈과 시동생 재민, 재석,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민우도 함께였습니다. 민우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하얀 국화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에 올라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무겁고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편안한 고요였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땅을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나뭇잎을 살랑이며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묘 앞에는 1년 동안 자란 풀들이 무성했고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스럽게 그 풀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도 제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풀을 뽑았습니다. 재훈과 동생들도 하나둘 자리에 앉아 묘를 정돈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마음을 모아 어머니의 잠든 곳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우리는 차례대로 절을 올렸습니다. 먼저 재훈이, 그 다음 민우가, 그리고 재민과 재석이. 민우가 절을 올릴 때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절을 마치고 저는 시어머니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 지키려 하셨던 가족, 이제는 더 넓어졌지만 더 따뜻해졌습니다. 민우 형님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가끔은 주말에 만나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민우가 제 옆에 와서 함께 앉았습니다. 그도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민우입니다. 늦었지만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훈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고 재민과 재석도 형님이라는 호칭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국화꽃잎을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재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재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가족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시숙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상처받고 오해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어떻게 치유하느냐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다시 손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곁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과거를, 그들이 숨기고 있는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가족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받아들이고 품어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바로 곁에,